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 은행, 금리, 국채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3월 16일자 기사인데요. What's wrong with the bank? 도대체 은행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죠? 이제 rising interest rate,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이 되게 위험에 노출됐대요. 요번에 막 미국의 어떤 은행, 그죠? 실리콘밸리 그 은행이 일주일 만에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 도대체 금리가 오른 거랑 은행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들여다본 우리의 이제 은행이 이제 시스템을 time to fix 고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국채가 뭐지?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국채라는 것이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 어떤 인프라 조성 등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차용증을 주고 이제 국가가 너 나 믿지, 그지? 내가 누구야? 국가잖아. 내가 아무렴 네 돈을 떼어 먹겠냐? 응? 내가 차용증 줄 테니까 니네가 돈 좀 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채를 사는 거죠. 나라는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막 줘요. 돈을 막 주고 나라에서는 이제 국채를 줘요. 국채를. 그죠? 차용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돈을 막 갖다 바치면서 국채를 이제 차용증을 받고 이제 이자를 몇 년 후면 준다고 하니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대로 준다고 하니 완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안정적인 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채권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권은 만기일과 지급 일자가 딱 정해져 있대요.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것이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율이 약간 낮아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제 차용증 하나를 받고 내 돈을 갖다 맡깁니다. 이건 이제 나라가 발행하는 게 이제 국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이제 회사채도 있고요. 그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지방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채권은요. 채권이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 채권이 그냥 있는 이 차용증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이 채권이 가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답니다. 가격이 꾸준히 변한대요. 그런데 이제 국채를 나라에서 발행을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자 더 줄게. 이자 더 줄게. 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국채를 사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채를 샀어요. 사람들이 국채를 샀어요. 근데 국채 소유자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국채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잖아요. 국채를 팔아가지고 돈을 현금을 좀 받아들이려고 자금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내 채권을 안 사. 그러면 어떡하느냐? 채권 가격을 더 내려서 파는 거죠. 더 내려서. 그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국채할 때 이 채자가 채더라고요. 빚. 이제 나라가 이제 빚쟁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국채 그러면 나라가 주는 차용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차용증 하나 들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내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국채 가격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요즘 막 이자 막 올랐잖아요. 그죠? 왜 이자는 또 왜 올리는 거지?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 거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가격 시중에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이제 막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 방법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예금을 여기다가 하게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빌리는 돈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그러다 보면 시중에 있는 돈이 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없다라는 얘기는 국채를 사려는 수요도 감소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소유한 사람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나 돈이 필요한데 이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더 싸게 더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국채의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실리콘뱅크는 도대체 뭔 일인가?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2009년에서 7년에서 9년 있었잖아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습니다. 그런 악몽이 이제 지나서 은행들은 이제 had been fixed 다 이제 좀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heart stopping scare 아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일어났어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요. 지난 3월 9일에 하루 만에 in a day 하루 만에 사람들이 deposit 예금으로 얼마를 찾아갔냐면요. 42 billion dollars 422억 달러를 하루 만에 다 찾아간 거예요. 완전히 맹렬한 속도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 거의 뭐 a week 일주일 만에 콜랩스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갑자기 다 찾아갔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아메리칸 뱅크들이요, 미국 은행들이요, 요번 달에 그 가치가 229 빌리언, 그러니까 229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뭐 1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트레저리 일드, 국채 수익률도 완전히 텀블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곤두박질 쳤어요. 국채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더럴 리저브, 이제 페드에서는 이번 달에 그러면 금리를 좀 내릴래나?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니 금리를 좀 내릴래나? 이제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재팬에서의 그 쉐어 프라이스 오브 뱅크 은행의 주식 주가도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뭐 크레딧 스위스 그 은행 그것도 이제 뭐 한 주가가 24% 하락했다라고 하고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우리 돈 좀 달라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가서 돈이 없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 years since the financial crisis 아니 지난번 그 금융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은행이 다 뭐 자기 자본 비율도 다 있고 뭐 14년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안전할까라고 했더니 웬걸 은행이 how fragile 이렇게 취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도대체 regulators 그럼 이 정도가 될 때까지 regulator 규제 당국은 도대체 이거 파악하고 있었나? 응? catch out, caught out 하고 있었나?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이 스피드 콜랩스 오브 SVB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가요 완전히 하이 스피드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동안 그 은행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은행 같은 경우 이제 은행들이요. 그동안은 우리가 어땠습니까? interest rate or low. 되게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그죠? 이자가 거의 뭐 거의 0%, 0.25 막 이랬잖아요. 이자는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에셋 가격, 그죠? 에셋 프라이스, 자산 가격은 높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롱텀 론드 아주 장기 그 채권을 엄청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페드가 이자율을 완전히 sharpest pace in 4 decades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자율을 팍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먼드 프라이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지금 엄청난 huge losses,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근데 채권이라는 것이 만기일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나중에 찾으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우버스 아주 불안정해서 must sell bond 그 불안정해서 이 채권을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실현 손실 들어보셨죠? 미실현 손실 아직 손실은 아닌데 앞으로 실현될 손실 이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미실현
이익이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미실현 손실이 리얼이 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손실이 있을 것 같은 예상되는 손실, 미실현 손실, 좀 어렵죠. unrecognized losses라고 합니다. 미실현 손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이런 미실현 손실이 되게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지금 3분의 1이래요. 미국 캐피탈 쿠션 그러면 예비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총 예비비의 3분의 1이 지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아직 손실은 아닌데. 그럼 예비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은행이 갑자기 뭐 이상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마련해 나온 돈이죠. 일종의 이제 비상금 같은 거예요. 비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 어떤 저축 방식인데 그걸 이제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을 때요. 2007년과 9년 사이에 그 금융위기 있었을 때 은행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완전히 그냥 reckless lending 계속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줬잖아요. 집 사라고. 뭐 집을 담보로. 그 무분별하게 계속 돈을 빌려줬는데 집값이 버스트 완전히 하락을 하니까 완전히 은행은 돈을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예비비라는 게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예비비의 하나의 적으로 그 은행이 뭘 샀냐? government bond 국채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채가 일종의 예비비로 가지고 있게끔.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어느 정도 예비비는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이제 hold asset 자산을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국채를 사도록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보다 더 신용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미국 정부를 믿고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내 돈은 뭐 안전한 거야?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돈을 빼가면서 또 은행이 망하게 된 결과가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은 low inflation interest rate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낮고 금리도 낮고 이럴 때는 장기 채권 가격이 아주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many banks 많은 은행들이 이제 사람들의 데포짓을 이용해서 예금을 이용해 가지고 막 롱텀 본드 사고 그죠? 장기 채권 사고 정부가 개런티하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 아주 그 저당 증권도 사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아니 장기 채권을 이제 많이 샀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내려가든 무슨 상관인가? 이 unrealized losses 이렇게 미실현 손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bank has bought the bond with someone else's money. 이게 은행이 이 채권을 샀는데 뭐로 샀느냐? 사람들이 예금해 놓은 돈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금을 해 놓은 돈으로 이 본드를 채권을 산 거죠. 사람들의 돈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예금을 막 찾아가지 않게 하려면 막 이자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은행이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리가 오를수록 예금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은 은행에 있는 돈을 사람들이 다 찾아가면 은행은 또 돈을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떡하느냐.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서 빠져나갔던 돈을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은행의 손실이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본 예비비가 회계상으로 그냥 그죠? 어카운팅 픽션. 회계상 그냥 허상. 그냥 숫자만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덜커덕 많은 은행이 이러다가 이제 은행이 다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연준이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 니네 돈 다 빠져나가서 돈 없잖아. 그러면 망하니까 내가 페드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완전히 드라마티컬리하게 아주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ready to make loan secured against banks bond. 은행 채권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줄 준비를 딱 이제 연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unrealized losses, 은행의 그 미실현 손실로 인해서 그 은행이 콜랩스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impossible, 없습니다. 예금자들은 이 은행이 돈이 없는데 내 돈까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막 돈을 인출해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페드가 뭐 백업 해준다고 하니까 내 돈은 굳이 이렇게 다 빼지 않아도 되겠구나, 뱅크런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굳이 그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은행 예금자들이 도망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Fed is right to lend, 이렇게 연준이 예금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건전한 담보물에 대출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러한 관대한 어떤 Fed의 행동에는 또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떤 은행도 어려우면 Fed가 돈을 준다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은행들이 behave recklessly, 완전히 무분별하게 행동하기가 쉽겠죠. 이런 긴급 조치가 비록 only for a year, 1년만 지속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려우면 우리 어려우면 뭐 알아서 도와주겠네. 연준이 알아서 돈을 우리한테 채워주겠네. 라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이것이 당연히 어떤 은행들이 무모하게 행동하는데 어떤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막 고수익을, 아주 high returns, excessive risk, 아주 high return, excessive risk, 모험을 감수하면서, 엄청난 과도한 모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아주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레귤레이터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Make the system safer. 이제는 그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중간 규모 은행들의 이렇게 exemption, 아주 그렇게 면제를 준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면제들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they should face the same accounting and liquidity rule as the mega banks. 이렇게 요번에 이제 일어났던 게 큰 대형 은행이라기보다는 중소형 은행이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은행은 규제받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대형 은행과 똑같이 accounting and liquidity rules, 유동성 또는 회계, 이런 규제를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연준의 그 해결책에 대한 계획도 바로바로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더 안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그 중소은행들한테 면제된 그런 면제책이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이번 기회에 은행의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 규제 당국이 이렇게 이자율이 갑자기 올랐을 때, 그쵸? 그동안 계속 저금리였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지만 rising interest rate, 이자율이 올랐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unrealized losses, 이렇게 미실현 손실, 이것이 아직 손실이 아닌데 뭐 어때? 이게 아니라 미실현 손실이 있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 손실이 있을 그 요소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파산 위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미실현 손실이 capital requirement, 이런 어떤 자본 요구, 그러니까는 자본 요건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미실현 손실에 대한 것도 자본 요건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커들은 당연히 싫겠죠. 더 많은 capital buffers and
룰 메이킹, 더 룰을 만들고 더 어떤 완충, 캐피탈 완충 장치를 더 확대하고 이러면 은행들은 일단 규제가 들어오고 뭘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싫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금자들은 공포에 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금자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돈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같이 뱅크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공포와 fragility, fear와 fragility 이런 취약성을 사람들이 안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아 옛날에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게 은행이 완전한 안전한 그 체제를 갖췄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가 벌어졌으니 또 그것에 대한 안전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돈은 진짜 신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 그죠? 크레딧.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국채 발행이구나. 그죠? 나라를 믿고 차용증을 받는. 신용이 정말 신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용이 없어지면 이렇게 진짜 금융 사태가 벌어질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레골랜드 이거 하는데 강원도 지방 정부가, 그죠? 지방 정부라고 그래야 되나? 강원도가 우리 믿어. 그죠? 우리 믿고 이거 레골랜드 만드는 그런 그 건설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돈 빌려줘. 응? 그 니네 떼일 일 없을 거야. 강원도가 보증할게. 이렇게 하고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 돈을 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강원도를 믿고 그런데 강원도가 우리 못 주겠네 라고 하니까 완전히 신용이 한번 무너지니까 다 그냥 부도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 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주제가 안 되는 인물들은 어떤 결정자의 위치에 올라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참 레고랜드 사태처럼 엄청난 그 여파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기사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